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22대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이 바로 오늘 자정까지인데요. 협상 타결 가능성은 그리 밝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으로 예정돼 있던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거부했는데요. 민주당은 국회법을 근거로 오는 10일 단독 원구성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여야 대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움직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잠시 뒤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10명 가운데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하죠. 최근엔 영츠하이머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젊은 치매도 늘고 있는데요.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는 치매와 건만증의 차이, 그리고 기억력 감퇴를 경험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파 들으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대 의대와 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17일부터 전면 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혔죠. 네, 이 17일까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또 합리적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이 17일이 되면 그날 즉시 진료를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가 앞서 찬반 투표를 했어요. 어제까지 받았고 그 결과 전체 투표 인원 1,475명 중에 63%가량 939명이 휴진을 포함한 강경투쟁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휴진으로 의견을 모았고 이에 따라 응급실, 중환자실 빼고 전체 과목에서 정규 수술과 외래 진료 중단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지난 100여일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의 그런 부당함을 부르짖어 왔지만 정부는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강제 노동을 거부한 젊은이들을 범법자로 취급하고 현 사태를 전공의들이 의사 책무를 져버렸기 때문이라고 호도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자들에게 미안함을 느끼지만 사명감만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 처사를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행동에 나서게 됐다 설명을 했고요. 다만 필수 진료만큼은 이전보다 강화해서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해온 조치를 철회하면서 출구 전략을 모색해 왔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의 상황을 뛰어넘는 진짜 의료대란은 이제부터 시작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고요. 저도 이제 이 내용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다루면서 어떤 사례들을 좀 봤을 때 취재들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암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복수를 며칠 동안 빼지 못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그렇게 또 몇 차례 수술 지연을 경험한 분들의 불안감은 정말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서울의대 비대위 측은 사실 지난달 28일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환자와 국민이 더 다치는 걸 원하지 않는다 하면서 좀 의료 현장을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굉장히 전향적으로 바뀌게 된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의 출구 전략 발표 이후에 더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태가 그 서울의대 교수들의 이 발표가 앞으로의 흐름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까지 휴진이라고 했으면 교수 개개인들이 좀 일정을 맞춰서 날짜도 또 다르게 이렇게 참여를 했고 분산적으로 했고 이번에는 그 전체 교수들이 일제히 한꺼번에 휴진을 하는 거니까 전혀 다른 거고요. 또 지금 진행 중인 다른 의사단체의 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도 집단 휴진을 예고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또 모르는 거고 대한의사협회도 지금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인데 동력을 더 얻을 수 있는 거죠. 또 서울대가 가진 상징성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국립대고요. 또 네. 국내 최대 규모 병원인데 그럼 도미노 현상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 교수들이 오히려 가장 선봉에서 환자를 저버리는 집단 행동을 벌이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겠어요. 네, 중증질환연합회도 성명서를 냈습니다. 환자들이 긴 시간 방치된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지 잘 알지 않느냐 되물으면서 국민 생명보다 의료 집단 이기주의를 합리화하면서 환자들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행태다 이렇게 맹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합회는 서울대학교는 의료 현장을 떠난 교수들을 즉각 해직하고 양심적인 의사들로 새롭게 교수진을 꾸려야 된다. 그것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립대학교의 마땅한 조치다. 이렇게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중증 환자를 위주로 상급 종합병원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의료 사각지대가 속출하고 있죠. 네, 대표적인 게 대형 병원에 있는 안과입니다. 동아일보가 이 내용을 좀 심층적으로 취재를 했는데 6일 기준으로 상급 종합병원 47곳 중에 응급의료 종합상황판에서 안과 응급실 진료를 제한한다는 메시지를 띄운 곳이 31곳, 47곳 중에 31곳이 안과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빅5는 전부 응급실에서 안과 진료 안 되고 있고요. 또 부산대병원 같은 경우에 그 3월에 전공의 공백을 메우던 안과 의사가 사망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또 현장에 남아있던 의료진들의 과부하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료가 축소가 된 건데 문제는 안과 질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망막박리 같은 거 특히나 이렇게 뭐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각막이나 망막이 파열됐을 때 그게 굉장히 시급한 거죠. 그때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이제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질병인 거고 또 이제 응급실에는 외상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 안면부가 함몰됐을 때 이런 경우도 안과 진료가 이런 처치가 필요한데 응급실에서 이거 지금 이쪽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아예 수용을 거절해버리는 거죠. 네. 그런 경우가 적지 않아서 구급대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전화를 여러 번 돌리지 않으면 수용할 곳을 찾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안과 특성이 시급성도 있지만 다른 약을 좀 이렇게 유동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죠. 안과는 딱 전문 장비를 다룰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아주 기초적인 눈 검진도 안과 의사만 할 수 있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동해 영일만 일대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이 미국 액트지오사 대표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이게 또 뭐 생중계되기도 했고 취재 열기도 되게 뜨겁고 많은 분들이 지켜보신 것 같아요. 네. 미국 액트지오사의 아브레우 고문인데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프로젝트의 유망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자평을 했어요. 우리가 분석한 모든 유정이 석유, 가스의 존재를 암시하는 모든 제반 요소를 갖췄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미 이번 프로젝트에 시추공이 3개가 있고 이 지역의 탄성적 품질이 좋다는 게 장점이었다. 또 이런 유망성을 보고 세계적인 석유 관련 회사들이 크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공률로 20%라는 수치가 제시됐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확률상 높은 건지 적은 건지 많이들 궁금해하셨는데 그런 질문도 나왔어요. 이에 대해서 이 아브레우 고문은 양호하고 높은 수준이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다만 이제 상당한 규모의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가 누적돼 있다는 사실을 찾지 못한 것은 리스크다. 이렇게 또 전제를 깔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추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역설을 한 겁니다. 사실 이 기자회견 전에 제일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게 그러면은 이 성공률이 20%라는 점 어떻게 도출이 된 건지 또 최대 140억 배럴이라는 그 산출 방식이 어떻게 나온 건지 근거를 알고 싶어했던 목소리가 컸는데 결국은 좀 시추만이 답이다. 좀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 20% 확률이 높은 거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가이아나 리자 광구하고 비교를 했어요. 지난 20년 사이에 발견된 가장 큰 광구인데 이곳의 성공 가능성이 16%였다는 거죠. 그리고 확인된 매장량이 40억 배럴에 이른다. 그런데 20%면 정말 높은 것이다. 이런 설명이었고요. 또 한국석유공사 관계자가 회사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데 액트지오에 이제 의뢰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2021년에 동해 가스전 생산 종료에 따라서 제2의 또 다른 가스전을 찾기 위해서 탐사와 평가를 진행을 했고 4개 업체를 경쟁 입찰로 입찰을 시행했는데 기술 또 가격 평가를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액트지오로 공정하게 선정했다. 이렇게 석유공사는 밝혔습니다. 네.
액트지오의 아브레우 고문은 이 회사 본사가 가정집처럼 보인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기자회견으로 그간 제기된 의혹들이 얼마나 해소됐다고 보세요? 일단 그 회사에 대한 설명은 뭐 적극적으로 했고 또 그 광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거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회사가 그렇다고 하면 또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거구나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일단 그리고 그 자격 논란 있었잖아요. 이게 뭐 가정집 이로 보여서 1인 기업이냐 유령 회사냐 이게 전문적인 거는 맞냐 이런 의혹들이 있어서 이 고문이 직접 입을 열었는데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프로젝트별로 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컴퓨터 이외의 장비가 요구되지 않아서 직원들은 주로 재택근무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무실이 그렇게 거대할 필요도 없다라는 뜻인 거고 이게 프로젝트별로 협업을 한다는 거는 그때그때 필요한 전문 인력들이 뭐 해쳐 모여 다시 해쳐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래서 그 지역에 실제로 기반을 두고 있는 직원들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고 또 시차가 달라서 어느 순간이든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호주의 석유개발 회사가 영일만 가스 매장 가능성과 관련해서 장래성이 없다 이런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 이 산업부는 석유공사와 우드사이드가 2007년부터 15년간 물리 탐사를 함께 진행을 해왔는데 그 이 호주 회사죠. 우드사이드는 좀 그 시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인 유망 구조와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철수를 했다라는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우드사이드가 철수를 하면서 넘겨줬던 자료, 또 추가 탐사 자료 등을 액트지오에 의뢰를 한 것이고 자료 해석을 진행했다. 그래서 새롭게 유망 구조를 도출한 것이다. 라면서 그런 얘기는 이제 호주에서 뭐 장래성 유망하지 않아서 철수한 것이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경향신문이 좀 다룬 내용인데요. 윤 대통령이 사실 이거 급작스럽게 직접 나서서 회견을 하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산업부 패싱 논란도 조금 불거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산업부가 해명을 한 건 범국가적 프로젝트이다 보니 대통령실이 국민들 앞에서 직접 좀 경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산업부가 다양하게 대통령실과 소통을 해왔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산업부에 계속 불거지는 의혹은 사실 그 대통령실과 어떻게 그렇게 협의를 하고 논의를 했다는 건지 그 보고서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 광산에 대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 보류 권고를 내렸어요. 네, 이 사도 광산은 에도 시대 최대 규모 금광이었고요.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강제노역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 최대 규모 금광이니까 뭐 자기들은 유네스코에 이렇게 등재를 하고 싶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시기예요. 그 일제강점기 시기를 빼버린 거죠. 그래서 에도 시대에 국한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조선인 강제노역을 의도적으로 좀 배제하고 그걸 네.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의도가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는 네. 거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걸 강제노역 사실도 포함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보류 권고가 내려졌다는 거는 권고가 4가지 권고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 건데 보류라는 거는 미비한 부분에 추가 자료 제출, 또 설명을 달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완하면 얼마든지 다음에 또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는 지금 좀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우리가 조금 자료가 미비했을 뿐이지 이거 충분히 보완해서 이건 가치까지는 인정받은 거니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지난해 보류 권고 받은 6건이 모두 바로 등재가 결의됐다. 이렇게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리고 또 이 사도광산 등재 여부는 다음 달 인도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자료를 보완해서 다음 달에 등재되도록 대응하겠다는 건데
이 문제가 한일 외교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겠어요. 네, 그 일본 정부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 대신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사도광산이 어떤 곳인지 직접 설명하고 유네스코 등재 과정, 앞으로의 향방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 강제노역 문제로 인해서 한국 관계 영향을 좀 받지 않겠느냐 이런 기자 질문이 있었는데 네. 여기에서 이 모리야마 문부과학상이 한국이 주장하는 강제 노동은 메이지 시기 이후니까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를 바꿀 그런 의지는 없다는 식으로 좀 표현을 한 것 같고요. 또 그 조선인 강제 노동이 있기 이전이니 과거 사와는 관련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주장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건데요. 이미 근데 이건 좀 기시감이 있어요. 왜냐면 군함도 그 사태를 아실 텐데 2015년에 군함도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고 그 당시에 우리 정부도 그랬고 여기 유네스코 쪽에서도 이제 그러면 강제동원 포함한 전체 역사를 다 알 수 있게끔 표시를 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일본이 등재된 이후에 모르쇠 했었죠. 네. 예, 그리고 또 세계유산위원회가 유감이라면서 결의문을 내놨는데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네. 일본은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우리 선박의 독도 주변 해양 조사에 항의를 했어요. 네. 네, 앞서 유네스코 얘기하고 이걸 보면 참 내로남불이다 싶은데요. 그 일본 외무성이 독도 남쪽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한국 조사선 해양 이천이 와이어 같은 것들을 바닷속에 투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해양조사는 한국의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이 진행을 한 건 맞고요. 1995년 건조된 배인데 음파를 이용해서 해류 흐름 관측하고 그 우리나라 바다 해양조사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주장을 하는 게 한국이 우리 측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신청이 없었다. 그래서 일본 동의 없이 조사 활동을 한 건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조사를 중지해라.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대양주국장 일본 측에서 주일 한국대사관 김장현 차석공사를 외무성으로 불러다가 조사 받아들일 수 없고 즉시 중지해야만 한다. 이렇게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오늘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에 나선다고요? 네. 삼성전자 사내 최대 노조입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고요. 조합원 수가 2만 8천여 명. 삼성전자 전체 직원의 22% 규모입니다. 그렇지만 투쟁에 참여하는 실질 인원이 공개된 건 아니고요. 오늘 하루 연차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해서 연가 파업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사측과 노조가 지난 1월부터 교섭을 이어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노조 투표를 거쳐서 쟁의권을 확보한 뒤에 파업을 선언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제가 현충일이었고 또 사실 오늘 그냥 연차 쓰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징검다리 연휴 때 원래 휴가 계획한 직원들이 많아서 생산 차질로 이어지는 건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게 그 반도체 생산 공장 자동화 생산 의존도가 이미 높기 때문에 이 징검다리 연휴에 쓰는 파업 선언으로 어떤 출하량 부족 현상이 발생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회의 운영 방식을 두고 노동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지난 4일에 최임이 그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회의 정보 공개 관련한 논의가 진행이 됐고요. 노사가 공개 여부와 그 범위를 두고 대립을 한 건데 그동안 이 최저임금위원회 내용이나 운영에 대해서 밀실회의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회의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다 비공개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보도자료만 배포될 뿐이지 어떤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성토가 나왔는지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노사 그 측이 너무 얘기가 다른 게 사용자위원 즉 경제계 측은 이 우리의 심의 기초 자료가 함부로 이제 공개되고 언론에 흘러나간 것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불쾌한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반면에 노동계는 회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국민들이 모든 국민이 이 결정에 영향을 받고 이걸 지켜보고 있는데 비공개를 하는 거는 비민주적인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밀실에서 회의를 이어와서 이게 공개되지 않으니까
이 최저임금 둘러싼 오해가 쌓이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쉬는 분들이 많아서요. 고속도로 지방 쪽의 교통량이 꾸준한 편입니다. 그래도 점심시간을 보내면서 정체는 점차 풀려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용인 분기점에서 양지 터널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강원권인데요. 진부 1터널 안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처리는 됐지만 여파가 워낙 컸기 때문에 평창 휴게소에서 속사 쪽으로는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남사 부근 지나기 답답하실 텐데요.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천안 분기점에서 천안 휴게소 쪽으로 구간 속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인데요. 남한산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송산 마도부터 꽉 막힌 정체입니다. 평택 방향 남한산에서 남한산 분기점 쪽으로 정체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22대 국회가 야당 단독으로 개원하고 국회의장단마저도 반쪽으로 선출됐어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네, 1967년 7대 국회와 4년 전이죠. 2020년 21대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적은 있지만 네. 야당이 단독 개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이 아직 여당 몫 국회 부의장 후보를 뽑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 몫인 의장과 부의장만 5일 본회의에서 선출한 건데요. 4년 전에는 국민의힘 몫 부의장이 1년 3개월간 공석이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야당 부의장이었죠. 22대 국회가 첫 본회의부터 파행을 빚은 배경에는 이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있잖아요. 근데 원구성 협상 시한이 오늘 자정까지인데 오전 상황을 보면 합의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여요. 네, 일단 오늘 오전에 우원식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겠다고 오늘 오전에 밝힌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자정까지 양당 상임위원장을 확정해서 제출을 해달라라고 의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역시도 응하지 않겠다고 국민의힘이 맞서면서 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합의할 가능성이라는 것은 늘 정치에서 그 생물이기 때문에 열어둬야 하는데요. 일단 합의가 되든 안 되든 민주당은 주말이 지나고 가장 빠른 평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인 10일에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11개를 선출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오늘 자정까지를 못 받긴 했지만 네. 본회의가 10일이기 때문에 주말까지는 협상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단 10일 단독으로 원구성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럴 경우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충분히 그런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민주당은 협상에 나서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21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이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였어요. 이거를 유지를 하되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국회 운영위원회 이 상임위는 무조건 여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민주당도 동일해요. 11개를 우리가 그대로 가져갈게. 대신에 법사위, 운영위는 이번에 야당이 가져갈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민주당이 운영위 법사위를 모두 가져가서 11개 배분을 10일에 끝내게 되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남은 7개 상임위원장 협상에 나설 이유가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에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다 보니 일각에서는 하나씩 여야가 나눠 갖는, 예를 들어 뭐 운영위는 뭐 여당이, 뭐 법사위는 야당이 이런 식으로 좀 조율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선 협상이 전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여당 원내대표가 늘 운영위원장을 맡아왔고 이 관례는 한 차례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장을 1당이 맡으면 법사위는 2당이 맡기 때문에 이 관례 역시 깨는 것이 여당으로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굉장히 좀 꽉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한다면 국민의힘에게 마땅한 대응 전략이 있을지 의문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네. 보여지고요.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모두 내줬거든요. 그 배경에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 프레임을 좀 부각할 수 있겠다라는 전략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후에 이 국민의힘 내에서 그 당시에 정말 우리가 악수를 뒀다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어서 절대로 18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상대 당에게 주는 것은 제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또 그 당시에 부동산 3법 등 악법이 그 법사위에서 모두 통과가 돼서 역사적으로 좀 씻을 수 없는 폐해를 낳았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이 강수를 둔 거잖아요. 네. 우원식 의장에게 그 회동을 보이콧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10일에 의원총회를 열고 앞으로 이 의장 주재 원내 회동, 이 원구성 협상에 나설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말을 해서 보이콧 가능성까지 거론한 상황입니다. 여야는 말씀해 주셨듯이 운영위원회, 법사위원회,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 세 곳의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를 두고 정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임위원들이 왜 이렇게 쟁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련한 현안 질의를 여는 곳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례상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네. 맡는 것이 관례고 한 번도 이것이 깨진 적이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요구해도 매번 열리지 못했던 게 국민의힘이 위원장이라 개의를 안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로 가는 마지막 문턱을 지키는 역할이죠. 그리고 법사위는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모여서 체계 작구를 심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본회의로 이제 법안들이 가기 전에 마지막 관문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상임위에서 설사 통과가 된 법안도 이 법사위에서 합법적으로 지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21대 하반기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강행하는 법안들을 다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네. 대신에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서 대응을 했지만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지금 야당이 각종 특별검사법 통과를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사위만큼을 지켜야 한다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과방위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오는 8월로 임기가 종료되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임명을 겨냥해서 이제 발의한 방송 3법 통과를 공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법의 주요 내용은 공영방송 이사진 숫자를 늘리고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행사해온 그 이사 추천권을 국회, 학계, 시청자, 방송계 종사자 단체 등에 나눠주자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동안 제1야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관행은 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이러한 관행이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19대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서 다수당이 국회의장,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을 정례화하기로 하면서 좀 확실히 정착하게 됐습니다. 이제 본회의 의사봉을 두드리는 의장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회의로 법안을 올리는 이 마지막 문턱인 법사위를 여야가 나눠 가져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자는 취지인데요.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5.16 이후인 6대 국회부터 12대 국회까지는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지금처럼 의석수 배분에 따라서 배분한 것은 여소야대가 된 13대 국회 때부터입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관례는 전부터 있었던 것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이 한 정당에서 배출된 건 16대 국회 후반기와 21대 국회 전반기 두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원구성 협상이 파행된다면 어느 쪽에 더 정치적 부담을 갖게 될까요? 일단 정치적 부담은 양당 모두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지금은 국민의힘이 여당인데 4년 전과 달리 상임위원장 18개를 모두 민주당이 내주게 되면 일단 국정 운용에 필요한 입법도 막히게 되고요. 수많은 현안 질의를 통해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국정 운영을 책임져야 되는 정부 여당에 더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현재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여당이 유일하게 야당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건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하나밖에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당연히 입법 독주 색채가 더욱 덧칠화되면서 향후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 양당 모두 부담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부처 장 차관을 대상으로 개각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실제로 좀 움직임이 있나요? 네, 재임 기간이 오래된 장차관을 포함해서 이제 개각을 준비 중이고요. 현재로서는 기초적인 이제 스크리닝을 통해서 인선을 물색하는 작업이 먼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달 중순에는 대통령이 후보군에 대한 기초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교체 대상으로는 이제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된 장관들, 2년 정도 했던 장관들이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관급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후보로는 국민의힘 이용 전 의원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자리는 현재 장미란 차관이 지난해 6월 임명돼서 만 1년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총선 직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개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총리 교체 없는 개각을 고민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져요. 실제 총리 인선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고 하고요. 국무총리를 교체한 뒤에 이제 호흡을 맞출 장관 인선을 단행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22대 국회 원구성이 진통을 겪으면서 여야 대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난관을 감안해서 총리 인선은 더욱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그 차기 총리 후보군을 구하는 작업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왜 지금이냐? 왜 지금 개각 단행을 하려고 하느냐? 총선 참패 후에 지금 거의 2달이 지나려고 하고 있는데요. 국민과 야당의 이제 국정운영 기조 쇄신 요구가 큰 상황이고요. 현재 전국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지율도 굉장히 계속해서 낮아지고 네. 있고요. 때문에 일단 장차관 인선을 단행을 해서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네. 지난 3일이었죠. 윤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발표를 했잖아요. 취임 후에 첫 국정 브리핑이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뒤따르고 있어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장 먼저 이 발표가 나오기 직전에 20% 초반대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나온 부분, 이것을 가장 많이 의식한 발표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고요. 네. 다만 대통령실 내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특히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 내용을 접하고서 정부가 굉장히 큰 건을 하나 했다. 이런 좀 고무된 여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좀 긍정적인 목소리만 나온 건 아니었는데요. 야당에서는 당연히 국정 전환을 위한 이제 선심성 그런 발표를 내놨다. 좀 손에 잡히지 않는, 확인되지 않는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요. 네. 여당 일각에서도 조금 국정 전환에 큰 효과는 없을 수 있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론에 좀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긴 했어요? 이 사안을 직접적으로 물은 여론조사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 발표 이후에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반등하는 수치가 나와서 일단 화제성을 잡는 것, 또 국민들의 기대감을 자극한 부분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기대감만을 반영한 일시적인 수치이지 향후 이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이냐의 문제는 또 다른 이야기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금요일 코너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라디오 주치의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오늘은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교육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고요. 2개 중에서 맞는 표현을 맞히면 됩니다. 먼저 겨드랑이를 간지르다와 겨드랑이를 간질이다 중에서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이 경우에는 조금 어색하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 겨드랑이를 간질이다가 맞습니다. 간질이다는 살갗을 문지르거나 건드려서 간지럽게 하다를 뜻해서입니다. 2번째 문제, 성미가 강팍하다와 성미가 강팍하다 중에서 맞는 것은 2번째 음절의 모음으로 야를 쓰는 강팍하다입니다. 강팍하다가 표준어고요. 강팍하다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이유는 모음이 단순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서 괴팍하다처럼 팍이 팍으로 발음이 바뀐 것은 바뀐 것을 표준어로 삼고요. 강팍하다처럼 바뀌지 않은 것은 바뀌지 않은 것을 표준어로 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아주 굳게 믿었다고 할 때 철석같이 믿었다라고 하는데 쓸 때는 2번째 음절의 자음을 쌍시옷이 아닌 시옷에 씁니다. 시옷을 쓰는 철석은 매우 굳고 단단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요. 쌍시옷에 쓰는 철석은 아주 많은 양의 액체가 단단한 물체에 마구 부딪히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뜻하는 부사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징검다리 연휴 둘째 날로 보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도 어제 못지않게 덥습니다. 어제 서울의 낮 기온 31.4도가 정점이었다면 오늘도 대부분 30도 내외까지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 강릉, 대전, 대구 등 주요 도시들 대부분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전주 28도 등 전국적으로 24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이 가운데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산지와 전북 동부에는 소나기가 약하게 내리겠습니다. 5mm 정도 예상되고 제주도는 기압골 영향으로 늦은 오후부터 서해안과 호남은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돼서 모레까지도 내리게 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해안 제주 같은 경우는 모레 새벽까지 20에서 60mm, 제주 산지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시간당 10에서 20mm로 강하게 내리는 시점이 있겠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을 걸로 보여서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고요. 계곡이나 하천에서는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어서 야영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18도 등 16에서 20도의 아침 기온을 보이겠고요. 낮 기온 서울 25도로 떨어집니다. 바다에는 안개 끼는 곳이 많겠고 내일 제주와 남해안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시한인 오늘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의장이 소집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자정까지만 기다려보고 이후에는 법대로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동해 심해 석유 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의 아브레우 고문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분석한 유정들이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암시하는 모든 제반 요소를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아브레우 고문은 액트지오 주소지는 제 자택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 17일부터 전면 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진료 차질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공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사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발작성 기침을 동반한 호흡기 감염병인 백일의 환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들어 지난 1일까지 백일의 환자 수가 1,365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명보다 105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 서울에 있는 한 병원에서 불이 크게 났다고요. 네, 오늘 새벽 1시쯤이었는데요. 금천구의 한 5층짜리 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을 잡는데도 3시간 넘게 걸릴 만큼 큰 불이었는데요. 네. 수십 대의 소방차와 구급차들이 건물을 에워싸고 출동한 소방 인력만 해도 100명이 넘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환자와 의료진 등 50명이 한밤중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는데요. 병원 건물 옆 쓰레기장에서 불꽃과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소방당국은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병원이면 거동이 불편한 입원 환자분들도 계셨을 텐데 네. 다친 사람 없다고 하니까요. 정말 천만다행이네요. 그러게요. 그런데 바로 전날 인천에서도 또 큰 불이 났다고요. 네,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오후 10시쯤 인천시 중구 신포동에 있는 2층짜리 목조 상가주택이 새빨간 불길에 뒤덮였습니다. 불이 옮겨 붙으면서 주변에 있던 주택 등 6개 동을 태웠는데요. 당시 119에 신고한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가주택에서 펑 소리가 나면서 불이 났다고 하는데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을 때는 건물 밖으로 불꽃과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인력과 장비가 모두 투입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불길 잡기에 나섰는데 완전히 꺼지기까지 장장 4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화재로 1층에 살고 있던 65세 남성이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고요. 또 지나가던 40대 여성은 왼쪽 발바닥에 열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10가구에서 이재민 22명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키웠습니다. 최근 날씨가 건조한 탓인지 경기도 용인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기도 했고요. 강원도 동해시에서는 마트에서 불이 나는 등 한 주 사이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들이 발생했는데 자나깨나 불조심, 안전사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직장인 가운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우려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요즘 육아 퇴직을 시행하는 곳들이 하나둘 생기고 있다고요. 네, 먼저 이 육아 퇴직이 뭔지 설명부터 드려볼게요. 네. 이름만 들어보면 휴직
대신 퇴직 같은 의아한 생각이 드실 네. 텐데요. 육아퇴직은요. 퇴사 후 2, 3년간 아이를 돌본 뒤 다시 회사로 입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경력 단절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저출생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은행이 이달 말 처음으로 육아퇴직 제도를 시행합니다. 지난달 말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벌써 35명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만 7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퇴사하고 2년 6개월 뒤 퇴직 전 직급 그대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간 쌓아온 인사평가와 연수 이력 모두 유지되는데요. 다만 육아휴직과 달리 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국민은행은 이보다 한 발 빠르게 올해 초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45명의 직원이 재채용을 보장받고 퇴직했는데 2년의 출산 육아휴직과 육아퇴직 3년까지 합쳐 최대 5년간 아이를 키우는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이를 돌본 후 다시 회사로 돌아와 일할 기회를 얻고 싶다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화하고 나선 건데요. 경력 단절 우려 없이 육아휴직보다 훨씬 긴 기간 동안 양육할 기회를 얻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올해로 국민은행에서 일한 지 13년 차인 한 직원의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이미 1년 6개월씩 두 차례 육아휴직을 사용한 탓에 셋째 출산을 앞두고 복직과 퇴사를 놓고 고민해오던 찰나 올 초 국민은행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육아퇴직을 신청하면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같은 반응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육아퇴직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보이고요. 경력 단절 없이 일과 가정 모두 챙길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가 하면 일각에서는 육아퇴직 제도가 저출생과 고령화 시대에 맞물려 입사와 퇴사 그리고 입사가 자유롭게 반복되는 이른바 N퇴 시대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고령 퇴직자의 재채용이 활발한 일본처럼 국내 금융권 역시 육아퇴직은 물론 희망, 정년 퇴직자의 재취업 사례가 늘고 있는데 퇴직과 재입사가 반복되는 현상이 금융권을 넘어 다양한 업종에 확산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요 며칠 새 저출생 대책이랍시고 기억하실 겁니다. 쪼이고 케겔운동 댄스부터 여성 조기 입학 같은 얼토당토하는 정책들만 보다가 간만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식이네요. 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결국 일을 하는 이유도 물론 각자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생계를 책임지고 더 나아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일이잖아요. 일과 가정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 이미 모두가 답을 알고 있는데 조금은 먼 길을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육아퇴직과 같은 가뭄의 단비 같은 정책들이 많이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르신들이 지하철을 타고 물건을 배달하는 걸 이른바 실버 택배라고 하죠. 그런데 상황이 참 열악하다면서요. 네, 벌써 이 실버 택배가 시행된 지도 20년이 넘었는데요. 일반 퀵 서비스보다 요금이 저렴하고 접근성도 좋아 인기가 많고 덕분에 전국 실버 택배 회사는 600여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일각에서는 일종의 사회적 기업 역할을 한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그늘 역시 존재합니다. 최근 실버 택배 업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택배 한 건당 운임은 거리에 따라 3,500원에서 4,500원 정도인데 여기서 통상 업체들이 떼가는 수수료가 운임의 30-40%에 달해 일반 퀵 서비스 업체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온종일 일해도 어르신들이 손에 쥐는 건 10,000원 남짓에 불과할 때가 많다고 하는데요. 한 70대 택배기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을 일하면서도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이들이 태반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일부 직원에겐 4대 보험이 적용되지만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고요. 나머지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 있는데 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리다 넘어져 다치더라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국가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실버 택배 회사들은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한 65세 이상 고령층을 주로 고용하는데 이를 이유로 유류비나 교통비도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고 그간 좋은 취지로 포장돼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인데요. 노인들이 사각지대에 있던 약점을 이용하는 이 같은 부당함 하루빨리 개선돼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최근 농어촌에서 장보기 난민이 늘고 있다고요?
네, 요즘은 내 집 방 안에서도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손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시대잖아요. 네. 그런데 조금만 벗어나도 장을 볼 곳이 없어 난처한 상황에 빠진 이른바 장보기 난민이 많다고 합니다. 지역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특히 농어촌 마을에서 이 같은 식품 사막화 현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건데요. 영암군 영암읍 송평 1리 평장 마을에는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을 가게가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가게 기억을 물어보면 전방이 하나 있었지 30년 전쯤 하는 아득한 대답이 돌아오는데요. 장이라도 보려면 버스를 타고 읍내까지 나가야 하는데 이런 작은 식료품 가게조차 없어 식품 사막이라고 불리는 마을이 영암읍에만 30곳에 달합니다. 물건은 넘쳐나고 새벽 배송도 느리다며 당일 배송까지 등장한 시대인데 사소한 식료품 하나가 귀했던 평장마을이 시끌벅적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요란하게 트로트를 울리며 등장하는 트럭 한 대 때문인데요. 동네방네 기찬장터라고 적힌 트럭은 신선식품부터 가공식품, 현금 자동 입출임기끝까지 갖췄습니다. 영암농협이 2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동형 슈퍼마켓인데요. 네. 하루 3곳씩 식료품정이 없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팝니다. 트럭이 오면 노인들은 옆 평상에 둘러앉아 읍내까지가 사올 업무도 못 내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요. 이렇게 왁자지껄한 웃음이 진심인 건 그간 마을이 겪은 물건에 대한 갈증 때문이겠죠. 이 식품 사막화 현상은 인구 고령화, 소멸 지역에 두드러진 단면입니다. 5년마다 이뤄지는 통계청 농림어업 총조사를 보면 2020년 기준 전국 행정리 3만 7천여 곳 가운데 70%가 넘는 2만 7,600여 곳에 편의점 같은 식료품 소매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담비 같은 이동식 마트도 아직 모두가 누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요. 일부 지역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마을 공동체가 직접 돈을 걷어 운영하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인데 수익이 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만 별다른 정부 지원도 없는 첫걸음을 뗀 수준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취약지역 유통망 개선에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 모델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배워야 할 것들은 빠르게 가져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 길 가다 보면 스쿨존 자주 보이는데요. 어린이집 근처는 스쿨존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요? 네, 도로교통법상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특수학교는 학생 수와 관계없이 스쿨존 지정 대상이지만 어린이집은 정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인데요. 이마저도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100명 이상 어린이집 인근 도로라고 무조건 스쿨존으로 지정되진 않습니다. 네. 얼핏 생각해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 어린이집이면 그중에서도 가장 어리고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다니는 곳인데 규모가 작다고 지정이 안 된다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서울에만 어린이집 4,300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스쿨존으로 지정된 곳은 채 10% 남짓입니다. 그나마 100명 미만 어린이집 주변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지방자치단체와 관할경찰서가 협의해 지정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관심 바뀐 경우가 대다수고요. 때문에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다친 6세 미만 아동은 2021년 441명, 지난해에도 400명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아찔한 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한 어린이집 정문 앞 도로에는 빠르게 내달리는 차가 인근 놀이터에 가기 위해 길을 나선 아이들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쳤는데 인솔하던 교사가 아이들을 멈춰 세우지 않았더라면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이들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길을 담벼락에 바짝부터 걸었는데 차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속 30km가 훌쩍 넘는 속도로 달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로 출범한 22대 국회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모든 어린이집에 스쿨존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법의 공백이 메워질 때까지 지자체 차원에서 횡단보도나 신호등, 펜스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는데 규모가 작다고 아이들의 안전마저 뒤처진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다음은 스포츠 소식인데요. 축구 국가대표팀이 어제 싱가포르에서 열린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네, 어제 축구 보신 분들 무더운 더위 싹 날려버릴 만큼 시원한 경기였습니다. 골폭죽을 터뜨리면서 싱가포르의 7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경기 초반부터 이강인이 수비수를 벗겨내면서 강력한 슈팅으로 선제골을 기록했고 전반 20분에는 주민규가 A매치 데뷔골을 신고했습니다. 후반전에는 캡틴 손흥민이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후반 8분 측면에서 공을
공을 잡은 손흥민은 중앙으로 파고들어 전매 특허 가마차기로 골방을 흔들었는데요. 바로 3분 뒤 비슷한 장면이 다시 한번 또 연출됐습니다. 측면에 넓게 벌려 공을 받은 손흥민이 다시 한번 중앙으로 드리블을 했고 정확한 슛으로 추가골을 터뜨린 건데요. 후반전 교체 투입된 배준호가 A매치 데뷔골을 기록했고 황희찬도 추가골을 넣으면서 경기는 7대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4승 1무를 기록한 대한민국은 남은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3차 예선 진출을 확정지었는데요. 오는 1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중국과 2차 예선 최종전을 치릅니다. 네. 마지막 뉴스인데요. 어제 현충일이었는데 부산의 한 아파트 창문에 일본 전범기가 내걸려서 많은 공분을 샀어요. 네,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 창문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죠. 이 전범기가 내걸리면서 많은 이들이 분노했는데요. 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며 문매를 맞자 슬며시 걸었던 전범기를 걷어갔습니다. 대신 두 개의 전범기 사이에 걸려있던 민관합동 사기근이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만 붙어 있습니다. 현충일이었던 어제 이 주민이 창밖으로 전범기를 내건 사실이 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경찰과 지자체까지 나서 이곳을 찾아가 전범기를 내리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집 앞에는 여행 가서 아무도 없다는 내용의 종이만 붙어 있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던 걸로 알려졌고요. 네. 공분이 커지면서 전범기를 내건 주민의 이름과 주소, 의사인 직업까지 공개됐는데 이 과정에서 한때 동명이인 의사로 소문이 잘못 퍼지면서 해당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의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주민이 사는 집 현관 앞은 오물과 비난글로 뒤덮였는데요. 현관에는 음식물로 추정되는 오물이 묻어있고 나의 값도 못한다, 토착 외구 등이 써진 글이 현관에 도배된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법적 갈등을 빚는 문제를 공론화하려고 이런 일을 했다 주장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헌절과 광복절에도 전범기를 개항하겠다 했는데요. 현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오괴물 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셨어요. 주변을 보면요, 치매를 걱정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걱정돼요. 저도요. 맞아요. 자,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100만 명 시대를 맞았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치매센터라고 치매 환자를 전부 집계하는 곳이 있는데 네. 2023년도에 99만여 명이 등록이 됐어요. 2017년 이후 매년 5만 명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곧 100만 명이 넘어가는 거죠. 정말 증가세가 무섭습니다. 이걸 이제 노인 인구로 나눠보면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너무나 많고 너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꾸 깜빡깜빡하는 일이 반복되면 혹시 치매가 온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 치매와 건망증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치매와 건망증은 비슷하게 기억력이 떨어졌다는 그런 이제 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망증은 내가 기억해야 될 용량이 꽉 찼어요. 그걸 넘어가서 깜빡하고 그걸 기억을 제대로 다 못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나요. 생각이 안 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거나 힌트가 오면 생각이 나고, 네. 치매는 기억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력과 연관된 다른 인지 능력이 같이 떨어집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전두엽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서 생기는 거라서 기억력도 떨어지지만 판단도 잘 못하게 되고, 그다음에 시간과 공간의 판단도 잘 못해요. 그것을 지금 몇 시인지 며칠인지 여기가 어딘지 이런 것도 잘 판단이 어렵고, 네. 언어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어를 잘 생각해내지 못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치매와 건망증은 차이가 있다는 걸 확실하죠. 치매는 힌트를 줘도 기억을 해내지 못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치매와 건망증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방법 어떤 그게 건가요? 바로 힌트예요. 아, 예를 들면 이제 또 나랑 지난주에
지난번에 가서 저녁 먹었잖아. 그 지난번 갔던 그 집 생각나? 이렇게 힌트를 주면 네. 그래 너랑 갔던 그 집, 그 한식집, 그 집이잖아. 이름은 정확하게 몰라도 이렇게 기억이 나기 시작하죠. 근데 치매는 거기를 갔던 기억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갔던 거에 대한 이 힌트를 아무리 줘도 해결해내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치매냐 아니냐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힌트를 줘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망증을 근데 치매의 전조 증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망증이 치매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치매의 전조 증상은 아니다. 즉 모든 건망증이 치매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연관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되면서 판단력도 좀 떨어지고 언어 장애도 좀 생기고, 즉 단어를 선정하는 거에 조금 무리가 오고, 또 성격의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자꾸 생기면 이때는 이제 치매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건망증이 있으면서 이런 것이 같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 가셔야 합니다. 또 경도 인지 장애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치매의 전 단계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인지 장애가 경도로 왔다 이거예요. 중증도로 온 게 아니라 살짝 왔다는 뜻이죠.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는 별로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동년배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면 기억력도 좀 더 떨어지고 추상적으로 사고하는 힘도 좀 떨어지고 판단도 잘 안 되고 단어 선택에도 좀 문제가 생긴 이런 상태를 우리가 경도 인지 장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치매를 예방해야 하는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대표적인 게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난다든지, 네. 뭐 집에 전화번호가 나 잘 기억했었는데 안 나네, 이런 일을 한 번씩 딱 겪게 돼요. 네. 그러면 병원에 가셔서 확인을 해야죠. 그다음에 이 경도 인지 장애가 온 다음에는 치매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진행하는 그 시간이나 경과가 상당히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경과되는 정도를 잘 보시고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일단 경도 인지 장애가 생겼다. 예를 들어서 판단력도 떨어지고 단어 선택이 잘 안 되고 이럴 때는 반드시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의 코너에서는 기억력 장애, 치매와 건망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치매나 건망증 같은 인지장애는 결국 하루라도 빨리 이 전조 증상을 알아채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혹시 위험 신호가 되는 행동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국제 알츠하이머 협회라는 곳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치매 전조 증상이라고 그래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첫 번째가 기억력이 떨어진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두 번째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꾸 어려움이 생긴다. 이 문제점이 생기면 바로바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쓰레기가 있으면 치우거나 누구한테 치우라고 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 또 여가 시간에 늘 하던 익숙한 일들을 하기가 좀 어려워졌다. 이게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든다. 네. 또 말하거나 쓸 때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거나 엉뚱한 단어를 쓴다. 또 기분이 변하거나 성격의 변화가 생겼다. 이것은 바로 치매 전조 증상이다라고 반드시 정밀 검사를 해라라는 게 이제 국제 알츠하이머 협회의 권고 사항이고요. 네. 신경학회에서도 대한신경학회에서도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성격의 변화가 왔다. 너무 우울해하거나 너무 불안해하거나 이게 왔다 갔다 하거나 하면 치매를 의심해 봐야 된다. 두 번째는 잠꼬대가 갑자기 늘었다. 네. 근데 잠꼬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잠꼬대 중에서도 욕을 심하게 한다거나 손과 발을 써가면서 조금 험한 행동을 같이 동반이 됐을 때에는 이 치매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걸음걸이가 많이 늦어졌다. 네. 그러면 이제 치매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걸음걸이가 빠른 사람과 아니면 정상인 사람과 좀 늦어진 사람을 비교해봤더니 늦어진 사람이 훨씬 치매가 많더라. 이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치매를 확인하는데 하나의
사인으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의료기관에서 치매 검사를 받게 되면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돼요? 의료기관에 직접 가시면 이제 뭐 검사를 여러 가지를 해서 금방 치매를 확인해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안전망이 꽤 잘 돼 있는 게 우리 동네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 가면 치매 안심센터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면 검사를 다 해드리거든요. 네. 무료로 다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의심 소견이 없습니다. 이러면 이제 더 이상 병원을 가실 필요가 없고 약간 좀 문제가 있으신데요.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 그때 이제 병원에 가시면 병원마다 인지 기능 검사라는 것을 설문지를 통해서 또 의사 선생님과 같이 이런 것들을 해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다가 뇌 상태도 보거든요. 그래서 뇌의 CT나 MRI를 찍어서 뇌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마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치매를 진단하게 됩니다. 네, 요즘은 또 젊은 치매 환자도 많이 늘고 있다면서요? 네, 많이 늘고 있습니다. 40, 50대 젊은 층에서도 치매 환자가 늘고 있는데 사실 65세 이전에 치매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초록이 치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초록이 뭐 노인 되기 전에 생겼다 그래서 말하는데 이 초록이 치매 환자가 전체 치매 환자의 약 10% 정도를 차지해요. 네.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근데 이 초록이 치매를 왜 자꾸 말씀을 드리고 치매 예방협회나 이런 데서 자꾸 강조하냐 하면 치매로 진행이 굉장히 빨라요. 시작이 되면. 네. 그러니까 그 65세 이상 노인한테서 나타나는 치매는 경과 속도가 천천히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초록이 즉 65세 이전에 생겼을 때는 발병하자마자 바로 그냥 아주 극심한 치매 상태가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더 위험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체크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요즘에는 디지털 치매라는 말도 있던데요. 네, 디지털 치매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 아나운서도 치매 나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실 텐데 이게 디지털 기기에 너무 의존을 하다 보니까 전화번호도 안 외워지잖아요. 맞아요. 내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고 네. 그 부모님 댁 전화번호도 맨날 저장해서 1번, 2번 이렇게 쓰다 보니까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개인의 기억력이나 계산 능력이 떨어져 있는 것 이것을 이제 디지털 치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좀 주의해서 봐라라고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화를 주로 휴대전화로 한다. 말을 잘 안 하는 거죠. 요즘 젊은 친구들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경우 MZ 세대들 많죠. 밥 먹으러 가서도 서로 앞에 있는데도 문자로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또 전화번호 외우는 게 3개밖에 안 된다. 3개 이하밖에 없다. 네. 또 손으로 글씨를 잘 안 쓴다. 또 가사 없이 노래 못 부른다. 이거 많아요. 저도요. 네.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안 켜고는 못 찾아간다. 이분들도 맞아요. 되게 많아요. 또 만났던 사람인데 기억을 잘 못한다. 즉 얼굴도 잘 기억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하고 얼굴을 보고 대화를 잘 안 하고 핸드폰으로 자꾸 하니까. 네. 그다음에 먹었던 메뉴도 기억이 잘 안 나고 아는 한자였는데 이게 무슨 글자지라고 생각이 안 난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치매 생각을 좀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업무 능력으로 평가하는 멀티태스킹,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해내는 것 역시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인가요? 사실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건 굉장한 능력이죠. 네. 사실 밥을 먹으면서 뭐 텔레비도 보고 뭐 기억도 해서 뭐 편지도 쓰고 다 하면 좋은데 사실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면 뇌가 활성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단기 기억을 더 떨어뜨리는 걸로 돼 있고 주의력도 더 떨어뜨린다고 돼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면 이 뇌가 손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썩 좋은 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나씩 집중해서 해야 기억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하면 분명 일은 처리는 했는데 내가 뭘 처리했는지 나중에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게 바로 뇌세포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멀티태스킹 자랑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젊은 층의 경우 알코올성 치매도 경계해야 한다고요. 네, 요즘에 술 드시는 분이 이제 많이 주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집에서 또 음주들을 많이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더더욱이 또 요즘에는 이 독주라고 알려진 위스키 드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알려져서 이 알코올과 관련된 치매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알코올성 치매가 전체 치매의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것은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필름이 끊겼다고 하잖아요. 기억을 전혀 못하는 이런 상태가 여러 번 자주 있을수록 치매 발생이 높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심하게 폭주하시는 거는 좀 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궁금한 게요. 치매도 유전이 되는 거예요? 네, 유전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치매가 있죠. 치매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알츠하이머성 치매거든요. 이 치매가 치매 전체의 70%를 차지하는데 유전력, 가족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을 경우에 자녀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어머니가 치매가 아니었던 분에 비해서 4배 정도 더 높은 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 어머님이 치매가 있었는지를 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치매를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치매에 걸리면 치료가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가요? 치매가 어렵죠. 지금까지 치료법이 완벽하게 없으니까 되돌려 놓지 못하니까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서 나도 다시는 나는 치매 안 걸렸으면 좋겠어. 나는 정말 나만 안 걸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치매 시작이 됐을 때 빨리 병원에 가셔서 경도 인지 장애가 왔을 때 그때부터 제대로 된 병원의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병의 속도를 진행 속도를 늦춰서 끝까지 내 기억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발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치매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관련해서 교수님이 좀 조언을 해주세요. 뭐 제가 조언해서는 안 되고요. 네.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333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즐길 게 3개 있고 참을 게 3개가 있고 그다음에 챙길 게 3개가 있다 이런 거예요. 운동 아주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5번 정도 해보면 좋겠고 식사도 너무 거르지 말고 규칙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시고 또 독서를 좀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이 또 책을 필사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참을 것이 일단 술과 담배를 참고 또 뇌가 손상되는 일들은 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돼 있고 챙길 거 3가지가 있습니다. 건강검진 꼭 하시고 그다음에 사람과 소통하시는 일 꼭 좀 하시고 그다음에 조기 발견을 위해서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의료기관을 찾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치매와 건망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인지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한진 교수님의 처방 받아보겠습니다. 모카의 I Remember. 모카의 I Remember 듣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콩으로 이지현 님이 알코올성 치매와 단순 기억력 감퇴는 증상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셨어요. 네, 알코올성 치매가 왔다면 이분은 이제 치매가 오신 거니까 어떤 힌트를 줘도 기억을 못 하시겠죠. 근데 단순 기억력 감퇴는 금방 기억이 다시 나시겠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치매가 알코올성으로 왔다면 그건 이미 이제 지나간 거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치료를 열심히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0195님이 치매 예방에 비타민이 효과가 있을까요? 하셨어요. 치매의 완벽한 원인을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잘 먹어라, 균형 잡히게 식사를 해라 이런 걸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영양이거든요. 그 영양 중에 미세 영양소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이니까 비타민을 잘 챙기시는 게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보면 뭐 뇌 영양제라고 해서 파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뭐 비슷한 효과겠죠? 뇌 영양제라고 알려진 그 성분은 미국의 FDA에서도 여러 가지로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해봤는데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신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정민님, 요인이 많겠지만 치매에 제일 안 좋은 것 딱 하나만 뽑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셨어요. 네, 요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식적으로 권장되는 얘기는 아닌데 저는
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잠을 너무 안 주무시거나 또는 잠들기가 몹시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치매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뇌세포들은 이 대사 과정을 하면서 즉 뇌가 자기 역할을 하면서 찌꺼기가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근육에 생기는 찌꺼기들 뭐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이 저절로 잘 해결을 해냅니다. 혈관이 정맥을 통해서 다 그 노폐물을 우리 몸으로 보내서 간이 다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데 뇌에 생기는 노폐물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잘 몰랐었어요. 근데 잠을 자는 동안에 뇌 척수액이 그 노폐물들을 다 끌고 나와서 청소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잠을 자는 시간에 그 노폐물 청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잠을 잘 못 주무시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5400님 치매 검사를 해보고 싶은데요. 어느 과로 가야 할까요? 하셨어요. 네, 치매 검사는 일단 신경과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정신과 선생님도 하시는 분이 있고 가정의학과 선생님들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에 가셔서 한번 여쭤보시면 좋겠네요. 네. 또 콩으로 박지수님은 나이 먹으면 혹시 뇌가 작아지나요? 병원에서 뇌가 쪼그라들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던데요. 뇌가 작아지면 치매 확률도 높아지는 건가요? 하셨어요. 당연한 말씀이죠. 나이가 들면 뇌 세포가 손상이 되고 사라지면서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이 뇌가 너무 많이 쪼그라들면 그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든지 전두엽이라든지 하는 뇌세포들도 쪼그라진 거로 확인이 되는 거니까 치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CT나 MRI를 찍어보면 뇌가 쪼그라들어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있고 뇌가 쪼그라드는 게 확인이 되면 더 쉽게 치매 진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또 6726님께서 83세 친정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면 모른다 하시고 신경질적이십니다. 수면 시간은 오후 8시 30분에 주무셔서 3번 정도 깨시고요. 7시에 기상하세요. 치매 검사를 권해봤는데 거절하십니다. 이번에는 꼭 검사 받아보고 싶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하셨어요. 네, 무조건 하셔야죠.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우선 뭘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니까 이건 기억력이 좀 떨어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신경질을 내신다는 건 요건 이제 성격에 살짝 장애가 시작이 되시는 거예요. 네. 잠자는 것은 뭐 몇 시간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은 잠을 주무셔야 되는데 3번 정도 일어났다 다시 주무셨다 한다는 것은 깊은 잠이 잘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치매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아마 경도 인지 장애 이렇게 아마 진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치매 관련 약제를 드시는데 그렇게 하면 치매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지금 질문하신 분과 편안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치매 환자가 되는 것이 무서워서 검사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빨리 오랫도록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잘 지내실 필요를 느끼신다면 검사를 받게 해드려야 됩니다. 네, 라디오 주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레는 오후 햇살과 함께 즐기면 좋을 음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윤아의 멜로우팝, 김윤아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햇살과 함께 즐기면 좋을 음악이라고 코너 소개를 했는데요. 네. 요즘 햇살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네. 여름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 막 체감되더라고요. 어떠세요? 덥더라고요. 제가 사실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어제 귀국을 했는데 네. 한여름이던데요. 오후가 많은 분들이 지금 햇살을 즐기기가 좀 어려워지는 시기가 오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날씨에는 전 사실은 이 멜로우팝들 가운데에서 띄워드릴 곡들이 많아서 조금 기분이 좋아지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멜로우팝 얘기할 때 예전에 뭐 이제 시티팝 같은 단어도 말씀드렸었는데 시티팝, 뭐 멜로우팝 자체가 워낙에 여름이라는 그 정서와 잘 어울리는 음악이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레퍼토리가 좀 많아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름 멜로우 팝이라 어떤 느낌일지 궁금한데요. 네. 처음 만나볼 아티스트 누구예요? 우선 이소라 씨의 목소리를 준비해봤어요. 뭐 한국인이 워낙 사랑하는 보컬리스트 분이고 뭐 난 행복해, 처음 느낌 그대로 잊지 말기로의 이 1집에서만 이렇게 많은 히트곡이 나왔던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보컬리스트입니다. 그 1집 가운데에서 오늘 좀 색다른 곡을 가지고 오긴 했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 곡이 제가 그 저희 멜로우팝 코너에서 한번 2월 정도에 띄워드린 적이 있는 곡이었어요. 아마 유명 가수의 잘 안 알려진 멜로우팝이라고 해서 소개를 했었는데 네. 오늘과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소라의 더위라는 곡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소라의 더위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네, 이소라의 더위 듣고 왔습니다. 지난 네. 겨울에 들었을 때도 좋았는데 여름에 들으니까 또 느낌이 새로운 것 같아요. 이게 좀 매력적인 곡인데 우선 유정현 씨 그 아침이라고 하는 또 90년대 팀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이 유정현 씨의 연주가 또 굉장히 좀 시원하게 돋보이는 곡이자 그리고 또 가사를 들어보면 한여름에 좀 무더위에 짜증이 나는 이런 상태를 이소라 씨가 또 섬세하게 그려낸 곡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로 좀 뭐랄까 매력적인 네. 여름의 풍경들을 담고 있는 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어서 들어볼 곡은 또 어떤 곡이에요? 네, 이어서 들어볼 곡은 여름의 낭만을 담은 노래입니다. 지금 더위에 조금 짜증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잖아요. 그 즈음에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해서 준비해봤는데요. 권성현의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 기억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 90년 강변가요제 대상 곡입니다. 네. 저도 아직 기억이 나는데 그 강변가요제가 저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좀 그 시절 가요제를 기억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좀 대중적인 가요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항상 좀 한강을 배경으로 뭐 한강이나 뭐 여러 가지 강의 풍경을 배경으로 좀 여름에 어떤 선선함이 느껴지는 그 풍경들이 강변가요제를 대표하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 네. 싶어요. 그래서 그 가요제 대상곡 역시 이 제목도 그렇고 여름에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권성현의 한여름밤의 꿈 듣고 올게요. 권성현의 한여름밤의 꿈 들어봤습니다. 네. 여름날 라디오에서 자주 듣던 곡이네요. 네, 전주의 현악 연주만 탁 들리면 그 시절이 절로 소환되는 분들이 많을 네. 라디오에서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은 스테디셀러인데요. 이 권성현 씨가 직접 만든 곡이에요. 그리고 당시 강변가요제 대상을 받을 때 고대 불문과 4학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가요제는 다들 대학생들이 나와서 맞아요.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주목을 받고 이듬해 바로 이제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데뷔 앨범 난 그랬던 것 같아요라는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확실히 좀 주목을 많이 받는 보컬리스트였구나 싶은 게 음반에 참여한 작곡진이나 이 뭐 연주가들을 보면 뭐 한동준, 조규찬, 뭐 박용준 그리고 뭐 정원영 이런 네. 90년대 전후로 정말 세련된 음악을 했던 아티스트들이 함께 작업을 했어요. 아쉽게도 그 이후에 음악 작업을 뭐 많이 한 편은 아니긴 한데 또 좀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제는 젊지도 않으려나요? 그 애니메이션 영심이 주제곡 뭐 이런 노래를 부른 것으로도 또 목소리가 익숙한 가수이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한국인이라면 삶에 한 조각씩 들어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볼 곡은 어떤 곡이에요? 네, 제가 얼마 전 또 이국의 바람 편에서도 띄워드린 적이 있는 그룹인데요. 네.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여름 그룹입니다. 보통 여름 그룹 얘기하면 뭐 쿨, 시스타 뭐 이런 그룹들 많이 떠올리실 텐데 저는 이 팀 한번 밀어보고 싶거든요. 코나. 라고 하는 팀입니다. 이 코나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부터가 좀 여름이나 뭐랄까요, 이렇게 섬나라, 뭐 휴가 이런 것을 많이 떠올리게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겨울철 하와이에서 부는 거센 바람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느낌 그대로 오늘도 여름 노래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아직 조금 이른가 싶기도 한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코나의 여름 노래, 여름의 끝이라는 곡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전에 이 코너에서 네.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들은 적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재생 목록에 제가 추가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한여름 여름의 끝. 여름의 끝. 네네. 어떤 곡이에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93년에 이제 코나가 첫 앨범을 발표하게 됐었어요. 그때 타이틀곡이 그녀의 아침이라는 곡이었는데 이 곡도 90년대 라디오 좀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 그 앨범 가운데 좀 후반에 자리한 여름을 연상시키는 곡입니다. 여름의 끝을 연상시킨다고 말씀드리는 네. 게 좀 더 적합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앨범이 전반적으로 좀 당시 얘기로는 퓨전 재즈 스타일을 담고 있는데 뭐 타이틀곡도 그렇고 뭐 레게 리듬이 좀 섞이기도 하고 미국적인 악기 같은 것도 많이 사용이 돼요. 근데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 좀 길어요. 전주가 한 50여 초 정도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가 필요한데 그 사이에 뭐 파도 소리 같은 것이 들리기도 하고 맛이 90년대 초반이라 좀 조악한 소리들이긴 합니다만 좀 그 여름의 마무리를 짓는 낭만을 담기 위해서 상당히 편곡에 공을 많이 들인 곡이기도 하거든요. 네.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매력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금 소개해드린 곡은 끝곡으로 들려드릴 거고요. 김이나의 멜로우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이나 음악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코나의 여름의 끝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